이슈고 트렌드가 됐는데요. 이게 모형이 어떤 것이고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이론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넘어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김정은 박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양옥 우리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발표하시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옆에서 추가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권익진진팀 김양옥 팀장입니다. 관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 사실은 관장이 몰래 온 거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 그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복지관에 사실은 이제 초유의 사태죠. 다들 처음 겪어보시는 상황이고 대면을 주로 했던 이 기관에서 그러면은 이분들을 저희는 이용자라고 부릅니다만 이용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소 거창한 주제로 처음 서두를 열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 복지관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노인 커뮤니티 케어 저희는 노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인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충북에는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는 어떻게 전달 체계를 갖고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상대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한계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김정은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외국의 사례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사실 이제 이게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화두가 된 이후에 그럼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지역 사회 내에서 돌보는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하게끔 그런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노인 쪽은 사실은 이게 그 커뮤니티 케어와 돌봄에 대한 것, 그 커뮤니티와 그 케어라는 것 중에 케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은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에 조금 더 방향성을 두고 있지 않나 저는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특별하게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의 전달 체계가 뚜렷하게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은 이제 복지관 사업으로 맞춤 돌봄이라는 이제 전달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아까 제주에서 말씀하셨던 행복 플래너 같은 생활 관리사, 생활 지원사 분들을 이제 두고 그다음에 어르신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바우처죠.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바우처 사업을 또 같이 묶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직접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쪽은 딱히 그런 전달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이 선도 사업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한번 알아서 정책을 좀 모색을 해봐라. 알아서 사업을 방향성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은 그럼 뭐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들 AAC 만들기,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장애인 친화 마을 만들기, 공동체 조성 사업, 그다음에 이제 시민농업 사업이라고 스몰 스파크, 옹심이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 이용자인 재가 장애인분들 혹은 퇴소 예정인
탈시설 예정인 장애인분들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복지관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옥천군 내에서는 이제 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생활지원센터고 하나는 저희 복지관인데, 이제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나 재가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제 옹심이라고 해도 뭐 아실 거고, 그 과천이나 인천에 이제 스몰 스파크 사업이라고 해도 아실 건데, 비장애인 친구들을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을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1:1 매칭을 해서 이웃이나 친구 혹은 그 장애인 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일상생활도 같이 하고 말 그대로 친구 먹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분이 정말 권익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생겼을 때 정말 그 편이 돼서 같이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도 그런 사업을 이제 발달장애 한 10분 그리고 시민홍은 10분 정도 이제 매칭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축이 되면 조금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되면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AAC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추진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복지관에 하는 시민홍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도 저희 이제 그 이분들 자조 모임에 어제도 있었는데,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수다 떠는 일들도 되게 많고, 뭐 운동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맺어준 친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잘 지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돌보고 누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 이웃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분이 또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분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통합돌봄 지원 사업 제주시에서 하고 계시는, 근데 충북에서는 충북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충북시도의 11개 장애인복지관을 그 수행기관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공동모금에 지원받아서 3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도 이제 그 사업의 하나의 수행기관이고요. 그 시설에 계시거나 혹은 시설로 가셔야 될 상황이거나 혹은 퇴소 예정이신데 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삶을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봄 체계를 좀 마련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아까 제주시와 마찬가지도 저희도 군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주하실 지역에 있는 그분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해서 협력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가정에 돌봄 코치를 한 주당 한 10시간, 정말 적은 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그 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이던가 아니면 권익이라던가 주거라던가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코칭을 해드리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2년차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주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게, 사실 이렇게 주거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하나의 기관을 그 수행 기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자체와 민과 관이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복지관 개개별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주에 10시간, 뭐 3개월, 6개월은 단기간으로 일상생활에 그런 코치들이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단시간에 확 좋아진다거나 뭔가 확 변화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행 경험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화질상 사진이 왜 깨졌나 싶긴 하겠지만 저희가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블러 처리를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례 지원을 해서 뭐 주거 환경도 좀 개선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그 맨 위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살고 계신데 뭐 설거지를 하는 부분, 뭐 세탁기를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정말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척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살고 계셨죠. 근데 이제 코치 선생님 들어가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재가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아오신 거죠. 근데 누가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부분, 장애인 당사자의 그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이분들에게 진정한 지원이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1월 달부터 휴관이 들어갔죠. 대부분의 이제 기관, 사회복지 기관이 휴관이 되었고, 휴관이 되면서 한 3개월은 저희들도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만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다른 사회복지사분들, 사회복지기관분들도 그런 식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상반기 조금 지나면서 사례집들 나오고, 다른 이제 모델이 되는 복지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사실은 유튜브,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정말 생뚱맞게도 생뚱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유튜브를 방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뭐 그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희가 정말 그동안은 접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뭐 상담이라던가 뭐 사례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제 방송을 하는 법, 기계를 만지는 법,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하나하나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는 그 주간보호나 장애인 주간보호, 노인 주간보호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응 훈련, 생생일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 2부제로 인원수 맞춰서 10명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었고요. 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재가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하는 거는 계속 실시를 했었습니다. 긴급 돌봄의 형태로 주로 이제 실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오전만 긴급 돌봄, 오후만 긴급 돌봄이라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 조금 부분개관이 되면서는 10명 이하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강당같이 좀 큰 공간은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4제곱미터당 1명 뭐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지향이 되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관에 그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노래랑 댄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 이제 다른 방법의 어떤 본인의 여가 혹은 본인의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테레비를 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마 복지관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방역 키트, 무슨 추석 선물 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트 제작해가지고 나눠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에 있는 DIY 키트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또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사 선생님들 중에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이용자분들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한 모니터링들이 실시가 되고 정서 지원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고 뭐 긴급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되죠. 근데 이런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 자체가 저희가 이제 뭐 시골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달이 되기까지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나. 노인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달 체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너네가 방향성을 찾아봐라는 식의 논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리고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되게 소규모의 농촌 지역입니다. 복지관이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좀 요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이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은 이런 방향들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김정은 박사님께서 뒤에 이제 그 사례 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지역 사회, 특히 농촌 지역으로 더 갈수록 사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뭐 저기 하면 시설로 보내, 어떻게 살아, 정말로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사실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지시설,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대해서 저런 기능들이 좀 재정립되어야 된다.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커뮤니티 케어에 맞게 재정립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상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자립생활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 자체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 욕구, 뭐 특성, 상황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충분히 구축이 안 되면 사실은 다시 또 시설로 돌아가는 재시설화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예, 그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이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 논의들을 이 자리에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김정은 박사님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